혹시 아직도 통장에 돈만 쥐고 있으면 노후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바로 그 아니란 생각 때문에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60세 이후 돈을 잃게 되면 사기꾼이나 경제 위기 탓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큰 이유는 외부 요인이 아닌 본인도 모르게 굳어진 잘못된 돈 관리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돈 관리 습관을 현실적으로 짚어드립니다. 대부분은 나만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평생 해오던 방식을 고수하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습관은 이미 많은 분이 뒤늦게 뼈저리게 후회하며 눈물 흘린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자식에게 줬다가 배신당하고 남을 믿었다가 빈털터리가 되기 싫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순이 넘으면 다들 비슷한 착각을 하나씩 안고 삽니다. 내 돈은 언제든 내가 쓸 수 있다는 착각, 통장에 찍힌 숫자가 곧 내 것이 하는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요란한 사고도 아니고 큰 배신도 아닙니다. 그저 잠깐만 맡아주게라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김만호입니다. 올해 67이 됐습니다. 평생을 철물점 하나로 먹고 살았습니다. 새벽에 셔터를 올리고 밤늦게 내리는 삶을 35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자식 둘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딸내미 시집 보내고 난이 남은 건 이 오래된 주택 한 채와 통장에 든 퇴직금 겸 노후자금 4억 남짓이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은 인생 20년, 30년을 그 돈 하나로 버텨야 했으니까요. 가게를 접던 날 저는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두 사람 몸만 건강하면 돼.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얇은 유리 같은 것이었는지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지 2달쯤 됐을 때 큰아들 성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사업 자금 때문에 좀 힘든데요.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 잠깐만 저한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은행 이자보다 제가 굴리면 훨씬 낫거든요. 저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하지만 성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인데 설마 그 돈 가지고 도망가겠어요?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아버지는 그냥 필요할 때 저한테 말씀만 하세요. 통장 비밀번호랑 도장만 줘주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돈을 노린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도와주지 못하면 부모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밥을 짓다 말고 제 얼굴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노후 자금인데. 성진이가 잠깐만 굴리겠다잖아. 걔가 우리 자식인데 설마. 그래도 통장이랑 도장을 다 넘기는 건 아니지. 필요하면 그때그때 조금씩 보내주면 되잖아. 저는 그 말에 짜증부터 났습니다. 당신은 왜 자식을 그렇게 못 믿어? 우리 늙어서 병들면 결국 얘들이 돌봐줄 텐데 이 정도도 못 도와줘?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지점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자식을 믿는 것과 돈을 통째로 넘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 둘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후 자산 관련 상담 사례를 보면 자녀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함께 맡긴 뒤 자산 통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성진이를 불러 통장과 도장, 그리고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성진이는 활짝 웃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굴려서 2배로 불려드릴게요. 그 웃음이 참 든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날 밤의 편안함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뼈저리 느낍니다. 저는 그저 돈을 넘긴 게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의 결정권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친구 하나가 씁쓸한 표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사촌 형님 있잖아. 은퇴하고 딸한테 돈 관리 맡겼다가 완전히 빈털터리 됐어. 딸이 사기를 당했다나 뭐라나.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형님도 정확히 몰라. 자식이 한 일이니 뭐라 하지도 못하고. 다른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그런 일 많아.
이 나이 되면 보이스피싱이니 투자 사기니 하는 것들이 자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잖아. 자식이 나쁜 마음 먹어서가 아니라 자식도 속아서 그러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성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걔는 나한테 그런 짓 할 애가 아니라고. 그렇게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성진이한테 연락 온 거 있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뜸하네. 바쁜가 봐.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넘긴 이후 처음으로 잔고를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통장도 도장도 이제 제 손에 없었습니다. 돈은 쥐고 있을 때보다 넘긴 뒤에 그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지키는 법을 몰랐던 대가는 대개 아주 늦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잔액을 조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몇 번 두드리더니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 최근에 큰 금액이 여러 차례 이체된 기록이 있는데 확인하신 내용 맞으실까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마나 나갔습니까?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제가 알지 못하는 계좌로 여러 차례 흘러나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성진이가 왜 이런 짓을, 아니 이게 정말 성진이가 한 일이 맞기는 한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모은 돈이 자식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식간에 남의 돈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돈이 정말 어디로 사라진 건지, 그리고 제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다시 지켜내야 하는 건지, 그 모든 답을 저는 곧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믿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물론 자식을 믿는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후에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식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박덕수 씨가 사라진 돈의 진실을 마주하며 겪게 되는 더 큰 혼란과 그가 다시 자신의 노후를 지켜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이어가겠습니다. 돈을 잃는 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돈보다 먼저 넘겨버린 것들, 그리고 그것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통장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이미 훨씬 더 큰 것을 넘겨버렸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잔고를 확인한 그날,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절반 가까이 사라진 돈,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통장보다 먼저 저는 이미 집 한 채를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제가 62이었을 때 일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세금 문제로 세무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세무사는 제 통장 잔고와 집 시세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미리 자녀분한테 증여해 두시면 세금을 크게 아끼실 수 있어요. 나중에 상속으로 넘기면 세율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현명합니다. 저는 그 말에 솔깃했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재산, 세금으로 뭉텅 떼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자식들 줄 건데 미리 주나 나중에 주나 뭐가 다르겠어. 세금이라도 아끼는 게 낫지. 지금 생각하면 그 계산 안에 딱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은 삶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큰아들 성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이 집 내 앞으로 명예 옮겨 놓으려고 한다. 세금도 아끼고 어차피 나중엔 내 것 될 거고. 성진이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그냥 두세요. 저희는 아직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됐다. 세무사도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 나중에 골치 아픈 것보다 낫지. 아내는 그때도 조심스럽게 저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인데 명의만이라도 좀 더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될까? 저는 그 말에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계속 여기 살 건데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든 뭐가 중요해. 그대는 그 말이 정말 옳다고 믿었습니다. 명의는 그저 서류상의 이름일 뿐 실제로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서류 한 장이 바뀌는 순간부터
조금씩 함께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몇 달 사이 성진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는 걸 이제야 알아차렸습니다. 반년 전쯤이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성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진아, 보일러가 고장나서 그런데 50만 원만 좀 보내줄 수 있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요즘 저도 좀 빠듯해서요. 다음 달에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 집, 제가 명의만 넘겼을 뿐인 그 집의 보일러. 수리비 하나 부탁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예전엔 이런 걸로 눈치 보인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그 이상함의 이유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집에 들렀을 때 이런 말을 흘리듯 했습니다. 아버님, 이 집이 이제 저희 앞으로 돼 있는 거 아시죠? 나중에 재산세랑 이것저것 저희가 다 내야 해서요. 저희도 부담이 좀 있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뜻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이제 온전히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며느리는 저보다 훨씬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의만 바뀌었을 뿐 관계는 그대로일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집을 자녀 명의로 넘긴 뒤부터 부모는 조금씩 그 집의 손님이 되어갑니다. 생활비를 부탁하는 것도, 수리를 요청하는 것도, 심지어 언제까지 그 집에 살 수 있을지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낡은 대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이 이제는 서류상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뭐래요? 얼마나 나갔대요? 저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반이 넘게 없어졌어. 성진이가 어디다 쓴 건지 아니면 사기를 당한 건지 아직 모르겠어.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때 내가 말했잖아요. 집이라도 우리 앞으로 좀 남겨두자고. 근데 당신은 세금 아깝다고. 나는 그때부터 좀 불안했어요. 돈도 집도 다 넘기고 나면 우리는 뭘로 우리 삶을 지켜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절세라는 이름 아래 제 노후의 안전판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셈이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뼈아팠지만 그보다 먼저 저는 집이라는 제 삶의 마지막 안전지대마저 넘겨버렸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실제로 노후 상담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견됩니다. 절세나 조기 증여라는 명목으로 재산을 자녀 명의로 넘긴 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입니다. 생활비를 받는 입장이 되고 거주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심하면 명의를 넘긴 자식에게 오히려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긴 재산이 시간이 지나면 부모 자신의 발밑을 흔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금을 아끼겠다고 넘긴 집, 자식을 믿는다고 넘긴 통장. 그 두 가지 결정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제 노후를 스스로 위태롭게 만든 선택이었습니다. 사랑과 재산은 같은 날 넘기는 게 아니었어. 그 생각이 들자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주는 것과 자식에게 내 생활의 기반을 전부 내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는데 저는 그 둘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라진 돈의 행방을 확인해야 했고 이 집에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진이와 마주 앉아 지금까지 애써 피해왔던 이야기를 꺼내야만 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넘기는 것이 잘못된 사랑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생활비, 내 거주의 안정을 먼저 지킨 뒤에야 비로소 넉넉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재산을 같은 날 모두 넘겨버리면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은 남에게 손을 벌리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박덕수 씨가 성진이와 마주 앉아 사라진 돈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뜻밖의 사실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은 한번 크게 데이면 그 반대쪽으로 몸을 피하려 합니다. 돈을 잃고 나면 그 다음엔 아무도 믿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것과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아주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성진이를 만나기로 한 날, 저는 몇 번이고 발걸음을 돌릴 뻔했습니다. 자식을 앞에 두고 돈을 어디에 썼냐고 따져 묻는다는 게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성진이는 저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여긴 어떻게? 은행에 다녀왔다. 돈이 반 넘게 없어졌더라. 그거 어디다 썼는지 나한테 말 좀 해봐라. 성진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아는 사람 소개로 투자했는데 그게 사기였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제 돈까지 다 날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진이가 저를 속인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속아 넘어간 것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됐지만 사라진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돈 얘기는 나한테 상의 없이 하지 마라. 네가 관리해준다는 말 다시는 안 믿는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식에게도 큰 돈을 온전히 맡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남아있는 돈을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은 지금 돌아보면 또 다른 방향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은행도 못 믿겠고 자식도 못 믿겠고 그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하지. 저는 남은 돈을 전부 현금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이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시겠어요? 큰 금액인데 이체나 예금 상품으로 나누시는 게 안전하실 텐데요.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저는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찾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옷장 깊숙한 곳 오래된 이불 사이에 나눠 숨겼습니다. 며칠 동안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적어도 이 돈만큼은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안도감이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남에게 맡기지 않고 은행에도 넣지 않고 오직 제 손이 닿는 곳에 두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다른 문제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도둑이나 화재 같은 눈에 보이는 위험보다 훨씬 조용하게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10,000원으로 살 수 있던 창거리가 이제는 15,000원을 줘야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돈은 그대로 있는데 왜 살 수 있는 게 자꾸 줄어들지?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옷장에 넣어둔다고 해서 그 돈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불 속에 넣어둔 현금은 단 한 푼도 불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금을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 물가 상승률만큼 돈의 실질 가치는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은행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보이지 않게 깎여나갑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도난이나 화재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 손실을 되돌릴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랫집에서 작은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살림살이 대부분이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그 집 할머니 평생 모은 돈을 장롱 속에 보관해 두셨다던데 그 돈도 다 타버렸다지 뭐예요. 은행에 있었으면 그대로 남았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옷장 속에 숨겨둔 돈이 도둑이 아니라 촛불 하나, 전선 하나로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 요즘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돈을 다 한 곳에 몰아두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아요? 도둑 걱정도 되고 불 걱정도 되고 예전엔 통장에 있어서 든든했는데 지금은 저 옷장 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정확히 제 마음을 짚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번 실패를 겪으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도망치기 쉽습니다. 자식을 믿었다가 잃었으니 이번엔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은행조차 믿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돈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조건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몰아두는 순간 그 한 곳에 생기는 어떤 사고도 전 재산을 위협하는 일이 됩니다. 며칠 후 저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후 재무 상담 프로그램에 우연히 참석하게 됐습니다. 나이 지긋한 상담사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식한테 다 맡기는 거, 또 하나는 반대로 아이의 집에다 현금으로 쌓아두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비 통장 따로, 비상금 따로, 그리고 나머지는 목적에 맞게 예금이나 안전한 상품으로 나눠서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큰돈을 움직이실 땐 가족하고만 상의하지 마시고 저희 같은 전문가하고도 꼭 한번 상의해 보세요. 사람들은 흔히 노후의 가장 큰 위기를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기도 전에 돈 때문에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대개 스스로 걸어 들어간 함정에서 시작됩니다. 상담사의 말을 듣고 돌아온 뒤 저는 조금씩 돈을 나누어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통장 따로, 비상금 따로, 나머지는 예금에 나누어 넣었습니다. 옷장 속 현금도 정리해 은행으로 옮겼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어디 흔들릴 일 없겠지. 저는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2달쯤 지났을 무렵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 하나가 은근한 표정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만호야, 너 요즘 여윳돈 좀 있냐?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소개해줄까 하는데. 무슨 소린데? 어떤 투자 상품이 있는데 원금 보장에 월 배당까지 나온대. 은행 이자보다 몇 배는 높아. 근데 이게 아무한테나 소개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돈을 절반이나 잃은 뒤였으니까요. 어떻게든 그 손실을 메우고 싶은 조급함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거 진짜 안전한 거 맞아? 그럼 원금 보장이라니까. 근데 이번 달까지만 모집한대. 다음 달부터는 안 받는다더라. 너도 얼른 결정해야 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아니면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은 대개 조급함을 이용하려는 신호입니다. 안전한 투자일수록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정작 그 순간에는 잊어버리곤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그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원금 보장, 월 배당, 마지막 기회.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성진이 돈은 사기꾼한테 넘어갔던 거고 이건 친구가 직접 소개해준 거니까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한번 크게 되어도 손실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 앞에서는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데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여보, 저번에도 그렇게 시작해서 반이나 날렸잖아요. 또 그런 얘기예요? 이번엔 달라. 친구가 직접 소개해준 거고 원금 보장이라잖아. 원금 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당신은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그 소리만 하고 그럼 우리는 이대로 이자 몇 푼 받으면서 그냥 늙어 죽으라는 거야? 그 말을 뱉고 나서 저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조급해졌는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잃어버린 돈에 대한 미련과 그것을 되찾고 싶은 조바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무렵 저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혈압도 좀 높아지셨고 이전 검사보다 수치가 몇 가지 안 좋게 나왔어요. 큰 병은 아니지만 앞으로 정기적인 관리와 검사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미루지 마시고 꾸준히 받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떠오른 건 건강에 대한 걱정보다 돈 걱정이었습니다. 검사비, 약값 앞으로 계속 들어갈 텐데 지금 이분이라도 좀 물려놔야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순서였습니다. 건강을 지킬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핑계로 오히려 그 자금을 위험한 곳에 밀어넣으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의료비 걱정이 커질수록 오히려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의료비와 생활비를 위한 비상자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대지 않는 별도의 돈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돈만큼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지켜야 하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저녁, 저는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투자 나도 좀 넣어볼까 하는데 잘 생각했다. 근데 진짜 이번 달까지야. 얼마나 넣을 거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비상금으로 따로 떼어두었던 돈의 상당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면 됐어. 내가 바로 연결해 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을 방법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대는 몰랐습니다. 그 편안함이 다시 한번 저를 벼랑 끝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매달 들어오기로 했던 배당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겨우 연결된 친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호야, 나도 지금 연락이 안 돼. 그 사람 사무실도 문을 닫았대. 나도 내 돈 다 넣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자식의 실수도 아니었고 사기꾼의 화려한 말솜씨에 넘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은 제 조급함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돈을 잃은 직후입니다. 그 손실을 빨리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은 더 위험한 곳으로 손을 뻗게 됩니다. 하지만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높은 수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비와 생활비를 위한 비상자금만큼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손대지 않아야 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아내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여보, 나 또 사고 쳤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질책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지 않는 기술이 아니라 조급함을 다스리는 마음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건강을 잃기 전에 먼저 무너지는 것은 몸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플 때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키는 일이며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김만호 씨는 아직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 앞에서 그는 이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두고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두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제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씩 빼앗기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내에게 두 번째 손실을 고백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랫동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다시 정리해보니 남은 돈은 처음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67, 남은 인생을 이 돈으로 버텨야 한다는 사실이 그날처럼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자식을 믿었던 것도, 세금을 아끼려던 것도, 돈을 지키려 했던 것도, 다시 일어서고 싶었던 것도, 그 어느 것 하나 나쁜 마음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는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한참을 자책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각오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할까 싶어서였습니다. 아버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성진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됐다. 이제 너희 도움받을 일은 없을 거다.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아버님, 저희도 죄송한 마음이 커요. 근데 이제라도 저희랑 같이 상의해서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그 마음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다르게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어 제 노후를 맡기지 않겠다고, 스스로 지키는 법을 배우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예전에 만났던 재무 상담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제 통장 내역을 훑어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남은 돈 절대 무리하게 굴리려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불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키는 게 목표예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지켜요? 이미 반 넘게 날렸는데. 상담사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남은 돈이 적어졌다고 해서 그게 의미 없는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 돈으로 어르신이 아프실 때 병원을 선택할 수 있고, 드시고 싶은 거 눈치 안 보고 드실 수 있고, 자녀분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게 숫자의 크기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돈을 액수로만 생각했습니다. 많으면 좋고 적으면 불안한 것. 하지만 상담사의 말은 전혀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돈은 자존심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도구라는 것. 생활비는 이 통장에서만, 비상금은 이 통장에서만, 그리고 남는 돈은 안전한 곳에 나눠 넣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누가 좋은 투자다, 급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 일단 저 같은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가족이 하는 말이라도 급하게 결정할 필요 있는 돈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은 돈을 목적별로 나누는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집을 나서며 저는 이상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처음으로 그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제대로 이해하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성진이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색하고 불편했을 자리였지만 이번엔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성진아, 며느라가 이제부터는 내 돈 내가 관리한다. 너희한테 서운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내 노후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걸 알았어. 대신 앞으로는 급한 일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라.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도울 테니까. 성진이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아니다. 나도 너무 쉽게 넘겼다. 이제부터는 서로 그러지 말자.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게 제 뜻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정기검진 결과 작은 시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용부터 걱정하며 자식 눈치를 봤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료받고 싶은데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나누어 관리해둔 의료비 자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지켜주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이런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퇴원 후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표정이 훨씬 편안해 보여요. 그런가? 돈은 예전보다 훨씬 줄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편해졌어.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돈이 많아야 든든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보니까 돈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었어. 그 돈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던 거야. 예순을 넘긴 뒤 돈이 진짜로 지켜주는 것은 체면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닙니다. 아플 때 병원을 선택할 자유, 먹고 싶은 것을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자유,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자유, 그리고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자유입니다. 계절이 바뀐 어느 날,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르자 저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기분 좋아 보여요. 그래, 왜 그렇게 보이니? 그냥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저는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되찾은 것은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 잃을 뻔했던 제 삶의 주도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김만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노후 돈 관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자식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통째로 맡기는 것, 절세라는 이름으로 재산과 거주지를 서둘러 넘기는 것, 불안하다고 현금을 한 곳에만 쌓아두는 것, 그리고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조급함으로 검증되지 않은 투자에 손을 대는 것. 이 모든 실수의 끝에서 김만호 씨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순 이후의 돈은 자존심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아플 때 치료를 선택할 자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자유,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자유, 그리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갈 자유. 그 자유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결국 자신의 삶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가장 현명한 돈 관리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의 작은 지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